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공부 열심히 않고 점수도 높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살고 또 오래 살겠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수명을 단축하지 말고 그냥 여유 있게,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잠도 푹 주무시고,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패턴을 약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오전 12시까지는 오전에는 정신이 멍했다. 정신이 몽롱했다. 그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면 아는 것도 틀려버립니다. 옳은 것 고르세요. 그런데 틀린 거 고르고 있고, 옳은 것은 몇 개입니까? 그런데 틀린 것도 세서 자신있게 더 동그라미 치고, 어쩌면 부동산 학회로는 다 맞은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면, 그러면 좀 빨리 주무셔가지고 아침 오전 시간에 좀 머리를 맞게 이렇게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일주일 남겨놓고 적응해야 되겠다. 일주일 남겨놓고는 괜히 잠도 안 옵니다. 설레요. 설레다고 막 뭔가 설레임이 있다고.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설레임이 있어요. 공부한 사람은 빨리 그 문제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빨리 해치워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초등학교 때 아마도 소풍 가는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임이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러면 잠도 안 와요. 그래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주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좀 있으면 아시는 분들의 지인들께서 뭐죠? 그 우황청심환? 뭐 이런 것도 사주고 그런다고요. 뭐 그거를 그 전날 먹어서는 낭패입니다. 낭패.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데 이약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황청심환을 그 전날 먹고 저녁 내에 잠이 안 왔다. 가슴만 벌렁벌렁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주일 전에 먹어보시라. 일주일 전에. 일주일을 먹고, 그게 먹기 싫다. 그러면 언제든지 카운터에다 맡겨놓고 하면, 그럼 제가 갖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학의 힘을 빌리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이렇게 주장해요. 수험생들 끝나고 나면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핑 테스트 해야죠. 그래서 아니 뭐 운동선수만 도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도핑 해야 되잖아요. 의학의 힘을 빌렸는가 안 빌렸는가. 그러잖아요. 도핑 해야 되지. 심지어는 양귀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론고 마지막인데 열심히 해보자고요. 양귀비꽃 보셨습니까? 저는 왜 양귀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양귀비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 솔직히. 실제 봤을 때, 정말 예쁘구나. 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공부합시다. 무슨 양귀비꽃 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래요? 오늘 주간, 야간 같이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통합이라 그러는데, 제가 주간하고 야간 이게 10곡대 들어와서 약간 범위를 달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간하고는 주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은 투자론 앞부분에 했습니다. 근데 야간은 투자론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맞춰야 되니까 오늘은 25페이지, 테마 21부터 할 겁니다. 오늘은 투자론 마무리하고 금융론 가고, 그 다음에, 경제론, 그 다음에는 시장론 이렇게 할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그러면 정책론이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정책론에서는 포인트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포인트만 짚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페이지 합계 시한가치 계수 나왔죠? 테마 21번 됐습니까? 합계 시한가치 계수는 매년 출제한 것은 아니에요. 10년을 기준으로 간다면 한 7번 정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형태예요. 출제는 이론적으로 옳은 거 틀린 거 고르십시오. 이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문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는 28회 때는 계산 문제를 물어봤고 29회 때 작년에는 이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론하고 계산 문제 중에서 어디가 비중이 더 큽니까? 그러면 이론 문제가 비중이 더 커요. 이론 2번 나오면 계산 문제 1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는 이론 나왔으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 나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2년 연속 이게 이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합계 시한가치 계수에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합계 시한가치 계수 총 6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럼 현재가치 계수 3개, 미래가치 계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재가치 계수 3개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저당상수입니다.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는 뒤에 현가계수라고 붙어있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저당상수가 현재가치 계수라는 거. 그 반대쪽에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연금의 내가계수하고 그다음에 감채기금계수가 미래가치계수라는 거. 여기서 쟁점되는 것은 감채기금계수가 미래가치계수라는 게 쟁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합계 시한가치계수에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역수관계. 역수관계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포인트 49로 가서 역수관계를 여러분이 기입할 수 있어야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관계,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 앞에 가로 쳐놨죠. 그 가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회 때 우리 시험은 뭐라고 했냐면 현가계수의 역수는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현가계수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현가계수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일시불 빼고 그냥 내가계수. 이렇게. 시험은 내가계수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험은 내가계수라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미래가치계수라고 나온다. 미래가치계수.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내가계수라고 나와요. 근데 정식 이름은 미래가치계수다. 자, 현가계수. 저는 현가계수라고 하는데 현가계수는 줄임말이고 정식 이름은 현재가치계수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의미 됐습니까? 자, 2번.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뭡니까? 저당상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채기금계수다. 그럼 이제 역수 배웠습니다. 그럼 역수를 배우는 이유는 저당상수가 하는 일은 그의 역수인 연금의 현가계수도 할 수 있다. 의미 됐습니까? 그러면 저당상수의 주요 업무, 저당상수가 주요 하는 일은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불화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고 미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다. 그러면 저당상수는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매월 상환액 구할 때 써먹는 게 저당상수. 조건은 원리금 균등불화 상환 조건. 작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원금 균등불화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저당상수를 사용할 때는 원금 균등이 아니라 원리금 균등이라는 거 의미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원리금 균등불화 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저당상수를 사용한다. 됐지요. 그런데 저당상수하고 똑같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역수관계 의미를 이제 아셨죠? 왜 역수관계를 배운다는 거. 두 번째, 역수끼리 곱하면 몇 된다? 1 된다. 역수끼리 곱하면 1 된다. 자,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저당상수를 더하면 1 된다. 다시. 연금의 현가계수 플러스 저당상수는 1이다. OX. 벌써 5 나오잖아. X라니까.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 저당상수가 1이다. 더하기는 1이 아니다. 더하기는. 다시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 저당상수가 1이 된다. 됐습니까? 네, 그렇지. 자, 빨리 하다 보면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 이렇게 나오죠. 연금 현가계수 곱하기 저당상수는 1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더니 저희 조카 며느리 되는 친분이 삼촌 곱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의합니다. 이거 할 때마다 곱하기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저도 모르게 곱하기 그러게 하고 있어. 내가 들어봤어요. 아,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기 저당상수 1이다. 자,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듣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러면서 이 부분 할 때는 제가 아주 힘을 주어 얘기하죠. 힘주어. 저당상수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47로 와서 현재가치 계수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보시고 연금의 현가계수 나오면 그러면 저당상수의 역수관계에서는 익히 할 것이고 연금의 현가계수 하는 일은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할 때 써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매월 1,000만 원씩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는 어느 부동산에 10년 동안 내가 투자했다. 그런데 그 임대료 수입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다면 무슨 계수를 사용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앞으로 10년 동안 매월 임대료 수입이 1,000만 원씩 발생하는 어느 부동산에
그 임대료 수입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한다면 무슨 계수를 사용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계산했으니까 현재 가치 계수고, 그다음에 매월 1,000만 원씩 발생하면 연금입니까? 일시불입니까? 연금이죠. 그럼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소리고, 그렇다면 무슨 계수를 사용한다? 연금의 현가 계수를 사용한다. 자, 여기서 연금의 현가 계수를 안 나오고 저당 상수의 역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잔자 나오면 잔금 비율, 미상한 저당 잔금처럼 잔자 나오면 뭐가 된다? 연금의 현가 계수다. 자, 됐습니다. 거기 별표에 연금의 현가 계수 곱하기 저당 상수는 몇이다? 1이다. 자, 3번. 저당 상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 한원율을 한다. 저당 상수는 익히 말씀드렸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거기 밑에 별표가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저당 상수에 융자액을 곱하면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할 때는 연금의 현가 계수 역수를 이용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러네. 연금의 현가 계수의 역수가 뭡니까? 저당 상수가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 계수에서는 감채 기금 계수, 미래의 일정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불이백 적립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뭐다? 감채 기금 계수. 불이백 적립액은 감채 기금 계수를 이용한다. 불이백 적립액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내가 계수를 역수를 이용한다. OX 5. 연금의 내가 계수 역수가 뭡니까? 감채 기금 계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 자, 2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별표 2개가 나왔습니다.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 수입이 증가하여 대출자가 유리하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자를 자주 받는 게 유리하다. 이자를 자주 받는다는 것은 이자 계산 기간이 짧다는 소리야. 그러면 연복리하고 월복리가 있어요. 연복리는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계산하는 거고, 월복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월복리가 유리할까요? 연복리가 유리할까요? 월복리. 그 월복리를 뭐라 하냐면 이자 계산 기간이 짧다고 그래. 이자 기간이 짧다. 그럼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가장 유리한 것, 은행 입장에서 하루에 한 번씩. 그게 뭡니까? 일수. 자, 일수가 하루에 한 번씩 이자를 계산한 거야. 그게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해요. 혹시 기억나가 봐봐요. 저 어렸을 때 그 마을공고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젊은 청년 직원분들이 시장통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노트에다 이렇게 도장을 찍은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일수야, 일수. 그게 마을공고에서 돈 빌려주고, 소상인들한테 돈 빌려주고, 매일 얼마씩 받아가지고 도장 이렇게 쭉쭉 찍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래요.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소상공인들은 그거라도 돈을 빌려야 되니까, 자, 그런 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일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자 계산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시장 이자율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는 증가하고 감채 기수는 감소한다. 자,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외우면 안 돼요. 봐요.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는 증가하고 감채 기수는 감소한다 했는데, 저당 상수는 내가 돈 빌리고 갚는 겁니다. 갚는 거요. 그러면 원금 1억이다. 1억은 당연히 갚아야 되죠. 근데 여기에 이자가 붙어요. 그게 저당 상수입니다. 저당 상수는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그럼 저당 상수 시험 문제를 보면 가끔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당 상수가 예를 들어서 0.163이다. 그럼 0.136이다. 136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돈을 1원을 빌렸다면 매월 0.136원을 갚아 나간다 이 소리야. 그럼 0.163원이라는 이 저당 상수의 의미는 내가 돈을 1원 빌렸을 때, 융자액이 1원일 때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액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저당 상수 자체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저당 상수가. 그러니까 이 저당 상수 자체가 원리금 상환액이야. 돈을 얼마 빌렸을 때? 1원. 돈을 1원 빌렸다고 가정하고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자체가 저당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내가 갚아야 될 이자가 많아지는 거야. 이자가. 그럼 이자가 많아지면 저당 상수는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거가? 커지는 거지. 그렇죠? 또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그 자체가 저당 상수라고. 그럼 당연히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원금은 똑같지만 이자가 많아지니까 저당 상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감채 기금 계수는 내가 1원을 빌리는 게 아니라 몇 년 후에 10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다 불입하는 금액, 그럼 은행에다 불입을 하면 은행은 뭘 줍니까?
이자를 주는 거야. 이자. 그러면 감채균것이라는 것은 10년 후에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은행에다 일정액을 불입하면 은행에다 이자를 주는 거야. 거기다 이자를 붙여서 이론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그러면 은행이 이자를 많이 준다. 시장 이자는 높다. 그러면 내가 불입해야 될 금액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는 거지.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잖아. 만약에 은행 이자율이 90%다. 그럼 나는 10%만 내면 된다고. 그럼 은행에서 90%를 나한테 이자를 줘서 이론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내가 갚아야 될, 내가 불입해야 될 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갚아야 될 금액이라 불입해야 될 금액은. 그러면 감채인 것을 뭐 한다? 감소한다. 자, 정리할까요? 시장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내가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 저당 상수는 뭐 한다? 커진다. 근데 불입해야 될 금액은 뭐? 작아진다. 감채인 것은 작아진다. 왜?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줄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넘어가서 테마 22. 현금 흐름, 현금 수지의 추정 나왔습니다.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자, 여기서 가장 먼저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은 이거 하는 이유는 현금 흐름을 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금 수지를 추정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분석할 때 현금 흐름 몇 가지 나온다? 2가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투자 분석에서는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투자 분석한단 말은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 보겠다는 소리야. 투자 결정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투자합니까? 이 부동산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수입하고 예상되는 현금 지출하고 두 개를 비교해요. 자, 수입과 지출, 수입과 비용을 비교해서 수입이 더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한 다음에 예상되는 수입은 2가지 투자라. 2가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처분 시 현금 흐름. 따라서요. 투자 분석한다. 현금 수지를 추정한다. 그럼 투자 분석할 때 현금 수지, 수입과 지출을 추정하는데 이 현금 수지는 몇 가지 형태로? 2가지 형태로. 보유기간 동안 영업을 통해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처분 시 현금 흐름. 따라서 투자 분석할 때는 영업 현금 흐름과 처분 시 현금을 모두 다 고려한다. 이런 지문이 매우 잘 나와요. 뭡니까? 있습니까? 오지. 오. 자, 이제 그거 하겠다는 소리요. 그럼 영업 현금 흐름, 영업 수지를 추정해 봅니다. 가능 총수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공실 및 불량 부채 빼고 기타 수입을 더했습니다. 기타 수입 다른 말로 해보세요. 기타 수입 다른 말로 영업 외 수입, 영업 외 수입. 그래서 계산된 게 유효총수, 유효총수득에서 뭘 빼고 영업 경비 빼고 영업 경비 다른 말로 하세요. 영업 경비 다른 말로 운영 경비. 영업 경비라고 나올 수도 있고 운영 또는 운영 비용 또는 운영 경비 이런 말도 써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영업 경비라고 나온 적도 있고 운영 비용, 운영 경비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차감됩니다. 부채 서비스액 다른 말로 해보십시오.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하고 똑같은 말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유흥자 얼부금, 유흥자 할부금 이 5가지가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똑같은 건데가 저를 국회로 보내세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를 딱 만들어 줄 테니까 다른 거 못 쓰게 할 테니까 못 쓰게. 근데 이 5가지를 우리 시험에서 다 출제한 거야. 다 각각이.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부채 서비스액이든지 원리금 상환액이든지 이렇게 통일해야 되죠. 법에다 정해야 돼.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립니까? 5개를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결론은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 서비스하고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 봐봐요. 부채 서비스 나왔습니다. 그럼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 유흥자 월부금, 유흥자 할부금이라 한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균등불안 상환 조건이라면 저당 상수를 이용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기억해야 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채 서비스 관련해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하고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OX, X.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다. 그런데 원리금 상환액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한 원금 상환액을 말한다. 그게 최근에 답이었어요. 28회 때. 자, 그 정도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뺐습니다. 순영업소에서. 그래서 나온 게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 여기서 뭘 차감하고?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를 차감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흐름. 이걸 보유기간 동안 현금흐름, 영업현금흐름이라고 합니다. 총 몇 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 7가지 형태로 시험에 나온다. 첫 번째가 순서 암기하십시오. 자, 두 번째가 크기 비교. 크기 비교 잘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 비교의 정점은 동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거기 소득 수지의 크기 비교는 가가 뭡니까? 가능 총소득, 유는 유효 총소득.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은 같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가능 총소득이 큰데 유효 총소득이 클 수도 있다. 자, 그 밑에 유와 수는요. 유효 총소득, 순용업소득 이 크기 관계는 딱 한 번밖에 안 냈어요. 왜?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왜 쟁점이 되지 않느냐면 유효 총소득하고 순용업소득은 이론적으로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영업경비가 없다면. 그렇죠? 근데 영업경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이 더 큽니다. 딱 한 번 냈죠. 일반적으로 유효 총소득이 순용업소득보다 크다. 그게 딱 유일한 한 번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쟁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순용업소득하고 세전연금수 이거는 잘 내요. 순용업소득하고 세전연금수가 같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봅니다.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잘 내요. 동일할 수 있다? 뭐가 없다면? 부채 서비스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세전과 세후도 같을 수 있다. 되셨죠? 자, 그게 자 크기 비교. 세 번째가 최근에 잘 나오는 거. 세 번째가 고려사항, 필요한 항목. 그러니까 고려사항, 필요한 항목,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 작년에도 이걸 출제했습니다. 작년에 순용업소득 산정 시 필요한 항목, 순용업소득 위에 있는 것들. 순용업소득 위에 있는 것들. 그다음 유효총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 유효총소득 위에 있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럼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은 영업경비, 그다음에 여기 기타 수입을 영업외 수입, 공실묘 불량부채. 공실묘 불량부채는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야, 두 가지. 공실묘 불량부채는 공실하고 불량부채하고. 근데 이제 좀 이따 쓰겠지만 공실묘 불량부채는 공실 또는 공실 손실 상당액. 공실에 따른 손실액이란 소리야. 공실 손실 상당액은 공실에 따른 손실에 따른 상당액이. 공실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안 들어온 거다고. 불량부채 다른 말로 해보십시오. 불량부채란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불량부채 뭐라고 할까? 돈 못 받는 거. 돈 못 받는 게 불량부채야. 해수 불능채권.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불량부채. 불량부채는 최근에 이렇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수 불능 채권. 최근에 이렇게 출제하다가 가장 최근에는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이렇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해수 불가능한 무슨 수입? 임대료 수입. 이렇게. 자, 그러면 해수 불능채권,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공실 손실 상당액 이런 것들은 순용업소 산정 시 고려 사항이다 아니다? 고려? 아니지. 왜 아니라고 하면 고려 사항이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다시 집중력 떨어졌습니다. 순용업소 산정 시 고려 사항 자기 위의 것들. 영업경비 당연히 고려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기타 수입, 영업외 수입 당연히 고려 사항이고, 공실미 불량부채도 고려 사항인데 공실미 불량부채라고 주지 않고 쪼개서 준다. 나눠서 공실 손실 상당히 가고, 그다음에 불량부채인데 불량부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오고 있다. 됐죠? 그다음에 가능총소득은요. 임대 단위수 곱하기 단위당 예상 임대료. 그래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를 높게 잡으면 그러면 순용업소득이 커지는 겁니다. 단위당 예상 임대료를 낮게 잡으면 순용업소득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기 부채 서비스액은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안 줍니다. 이자 상환액은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OX, X. 이자 상환액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자 상환액은 뭐하고 관련된다면 금융조건, 이자율, 저당이자율, 차입이자율이 부채 서비스와 관련된 거야. 그러면 차입이자율은, 저당이자율은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오면 O일까 X일까? X. 그러니까 저당 조건, 은행에서 돈 빌려오는 조건은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대부비라든지 아니면 저당이자율이라든지 대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주다가 상당히 이제 어렵게 주는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 이제 이걸 단독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지문 줄 수도 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3번 나오거든요.
그럼 5년 동안 3번 나왔는데 2번은 단독 문제였어요. 작년에는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 묶인 것 이렇게 줬다고요. 그 다음에 그 26회 때인가는 지문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재산세. 그럼 영업경비가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를 가지고 재산세가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물어봅니다. 봐요. 순용업소득 산정 시 영업경비는 차감한다. OX? O. 유효총수기 돼서 영업경비를 차감해서 순용업소득 구하잖아요. 그러면 순용업소득 산정 시 영업경비에서 유효총수도 영업경비를 차감한다. 이 말을 어떻게 출제했냐면 순용업소득 산정 시 재산세는 차감한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O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차감하니까. 그런데 재산세는 차감하지만 여기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고 순용업소득 크기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안 미치지. 그러니까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뭡니까 있습니까? O죠. 그 지문이 순용업소득 산정 시 고려사항과 고려사항이 아닌 것을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의미 됐습니까? 네. 마지막에 대답도 안 해주고 열심히 듣네. 눈만 깜박깜박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저하고 관계는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2번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3번. 그리고 시험지하고 여러분하고 친하지 않지. 시험지를 받으면서 확 찢어버리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런 건 안 내요. 세전현금수지 산정시 고려사항. 이거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잘 안 내고 이거 두 개네요. 유효총수 산정시 고려사항, 순용업소 산정시 고려사항. 됐습니까?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재산세는 유효총수득 산정시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순용업소득 산정시 고려사항이다. OX? O. 그렇게 할 수 있겠네. 자, 이게 세 번째 고려사항. 자, 고려사항은 자기 위에 것들을 한 거. 자, 네 번째는 소득이 나오면 총투자액이고 수지가 나오면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 얘는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자, 다섯 번째가 이 영업현금으로 해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섯 번째가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그거 구별하는 거.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무지하게 많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무수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다 기억 못하죠. 다 기억 못하니까 자, 중요사항이 있는 것만 자, 자꾸 한다 그렇습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위주로 공부하겠어요. 자, 포함되는 거 어디 한 줄 아시죠 지금? 예, 2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상단에 하단부에 영업소득세 바로 위에 박스 바로 위에 영업경비 하고 있어요. 유지비, 광고비, 전화료, 보험료, 재산세, 종부세 등 이런 것들이 영업경비다. 그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보험료하고 재산세, 종부세 이 정도만. 그냥 보험료라고 안 나오고 하재 보험료, 손해 보험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영업경비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많잖아요. 많은데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법인세, 자본적 지출, 비소멸성 보험료 이 부분은 잘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동그라미 친 거 공부소감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공부소감도 공실 및 불량부채인데 두 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공실손실 상당액이 영업경비인가 아닌가 물어봅니다. 영업경비도 아니다. 불량부채로 안 나오고 해수불능채권이 나오죠. 그럼 해수불능채권이 영업경비인가 아닌가를 물어봅니다. 영업경비도 아니다. 부채 서비스액이 영업경비 아니죠. 부채 서비스라서 안 나오고 이자 비용, 융자 이자, 원금 상환액 나눠줍니다. 그럼 융자 비용이든 이자 비용이든 융자 이자든 원금 상환액이든 부채 서비스액이든 저당 지불액이든 영업경비도 아니다. 소득세. 그냥 소득세라 나올 수도 있고 영업소득세라 나올 수도 있고 양도소득세라 나올 수도 있고 소득세는 두 가지잖아요. 영업소득세, 양도소득세. 영업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전부 다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감가상각비, 개인적인 업무비, 소유자 급여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가 아닌데 마지막에 두 개 있는 거 개인적인 업무비하고 소유자 급여 있죠. 이 두 가지는 명시적으로 이게 영업경비냐 아니냐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명시적으로. 근데 개인적인 업무비하고 소유자 급여는 명시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어봐요. 간접적으로. 어떻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냐면 그러면 지금부터 간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비하고 소유자 급여는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순용업소득을 우리가 구하고 싶어. 순용업소득을. 그럼 순용업소득을 구하는데 유효총소득을 준다고요. 유효총소득을 주면서 유효총소득 1억이다 이렇게 줘요. 그럼 우리가 순용업소득 하려면 영업경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경비가 2천만이다 이렇게 안 준다고요. 안 주고 비용 명세 이렇게 줘요. 비용 명세. 비용 명세표를 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유지비 이렇게 주죠. 유지비. 그럼 유지비 뭐 1,000만 원. 그럼 여기는 영업경비입니까 아닙니까? 영업경비잖아요. 그다음 뭐 보험료 1,0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1,000만 원. 자, 그다음에 융자이자. 융자이자는 500 이렇게 주죠. 세 번째 개인적인 업무비. 개인적인 업무비 200 이렇게 주죠. 네 번째 소유자 급여. 소유자 급여 300 이렇게 준다고요. 자,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주고 나서 순용업소득을 구해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이 두 개 개인적인 업무비하고 소유자 급여는 직접적으로 물어간 게 아니라 꼭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비용 명세 이 중에서 우리는 영업경비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이 두 개는 영업경비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의미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결국은 순용업소득 얼마 돼요? 2천 빼면 순용업소득 8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는 명시적으로만 물어보질 않았어요. 묵시적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지 명시적으로 영업경비냐 아니냐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주 최소한으로 봤을 때는 공부소감인데 근데 공부소감 애호가 갔는데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왜? 공부소감도 의미를 알아야 돼. 공부소감에서도 공은 뭐냐면 두 가지야. 공실, 손실 상당하고 부채, 아니요. 그 다음에 불량부채하고. 불량부채까지만 알아서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량부채가 해수불능채권하고 해수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고. 이런 경우를 지랄 같다고 그래요. 하나만 알면 되는데 몇 가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는 알면 안 되죠. 부채 서비스는 원금 상환의 이자 비용이다.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자, 곁다리로 개인적인 업무비와 소유자 급여도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자, 영업경비 됐습니다. 영업경비가 여기 영업현금으로해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야. 두 번째로. 물론 가장 많이 나온 것은 계산 문제지만. 자, 여섯 번째 영업소득세 순대이감. 영업소득세 관련해서는 우리 시험에서 총 8번이 등장합니다. 계산 문제 5번. 근데 한 번도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낸 적은 없어요. 그럼 왜 5번이 나왔냐면 자, 여기요. 여기 세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계산 문제가 5번 나와요. 세후현금수지 계산 문제가 5번. 근데 이 세후현금 계산 문제 5번 나오는데 영업소득세를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영업소득세를 모르면 세후현금수지를 모르니까. 의미 되셨죠? 그러니까 세후현금수지 계산 문제를 주면서요. 여기 세전현금수지까지는 그냥 쉽게 암산을 통해서 하게끔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업소득세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영업소득세를 안 주면 결국은 영업소득세를 계산하십시오. 그 말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소득세 계산 문제가 5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로 계산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뭐가 되고 순대이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세대온감이죠. 어떻게 계산하든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똑같은 분수아니면 왼쪽에 순대이감이든 오른쪽에 세대온감이든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시험은 순대이감만 나왔어. 왼쪽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와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대이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하실 분은 순대이감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충당금은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는 거.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차감하죠. 이 차감한다의 의미가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비용으로 처리한단 말은 세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 박스 바로 밑에 1번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한다. 이 말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 세금을 받지 않겠다. 비과세 대상이다. 이게 2번 출제. 2번. 자, 그러면은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한다. 이거 한번 출제. 그다음에는 그 위에 수식을 보면 플러스라고 있는 거 있어요. 플러스. 대체 충당은 플러스였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원금 상환액도 플러스였죠. 이 플러스한 것은 세금을 받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대체 충당금어가 원금 상환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야. 그거는 쌤 아직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업소득세 관련해서는 총 8번 출제했는데 5번은 계산 문제고 2번은 거기 1번에 있는 거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비과세 대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한 번은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나오고 마지막에 3번은 출제하지 않았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영업소득세까지 끝냈습니다. 7번째가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가 총 9번 출제, 9번. 영업현금으로 해서 계산 문제 총 9번 가장 많이 냈어요. 자, 총 7가지잖아요. 7가지 출제 형태 중에서 이걸 가장 많이 냈다. 계산 문제 9번 냈으니까. 이제 근데 계산 문제는 언제 나오고 말았냐면 25회 때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나온 적이 없다. 그럼 26회 때 안 내고 27회 때 안 내고 28회 때 안 내고 29회 때 안 내고 30대도 내지 말아버려라. 한 5년 쉬자. 5년 제발 좀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나오지 말아라. 그렇지? 자, 됐어. 이렇게. 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현금으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각현금으로 매각. 자, 매각현금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지 않고 제가 보니까 총 4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단독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문. 그럼 어느 경우에 지문 나오냐면 이거 영업현금으로 지문 출제할 때 거기다 곁다리로 하나씩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여기 현금으로 관해서 지문 만들려면 5개 만들어야 되죠. 1번부터 5번까지. 그 중에서 꼭 5번에다 잘 줘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영업현금으로, 5번에다는 매각현금으로, 어쩌다 한 번씩 매각현금을 주는 거야. 작년에는 매각현금으로도 출제했어요. 작년에는. 자, 그럼 매각현금 수지, 매각수지 샀다 팝니다. 샀다 팔면 매도 가격이 나오죠. 매도 가격에서 뭘 뺍니까? 매도 경비. 이 매도 경비를 많이 높여야 돼. 매도 경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개 수수료야.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매도 경비, 중개 수수료 등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순매도 가격. 순매도 가격에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은행 돈 아직 못 갚은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그래요. 미상환 저당 잔금처럼 이렇게 미상환 저당 잔금처럼 잔자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됩니까? 현금의 영가계수? 뒤죽박죽이지. 연금의 현가계수. 현금의 영가계수. 미상환 저당 잔금 이렇게 나오면 잔자 나오면 연금의 현가계수. 자, 질문.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의 역수를 사용할 수 있다. OX. O. 저당 상수의 역수가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할 수 있다. OX. 왜 자신이 없대? 미상환 저당 잔금 계산할 때 저당 상수를 이용할 수 있다. OX. 오라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를 통해서 계산해요. 근데 연금의 현가계수가 하는 일은 저당 상수를 할 수도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곱할 자리에다가 저당 상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럼 봐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 OX. O.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인 저당 상수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니까요. 봐요. 원리금 상환액은 융자액 곱하기 저당 상수다. 융자액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다. 맞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원래 이용하는데 연금의 현가계수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미상환 저당 잔금을 계산할 때는 저당 상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저당 상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순매도가에서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했습니다. 그러면 세전 지분복귀. 작년에 이제 이걸 출제했어요. 어떻게 출제했냐면 세전 지분복귀 산정시 고려사항. 세전 지분복귀 위에 있는 것들. 그럼 작년에 이제 미상환 저당 잔금을 주면서 미상환 저당 잔금과 매도 경비 이 두 개. 매도 경비와 미상환 저당 잔금이 세전 지분복귀 산정시 고려 사항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고려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고려 사항이잖아요. 고려 사항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뭘 빼고?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는 부동산학적 개념이고 우리 세법 개념으로 가면 양도소득세 차감했습니다. 그러면 세후 지분복귀. 이렇게 이게 매각현금으로 매각수지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영업현금으로 다 매각현금으로 자 현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수년가 있죠, 수년가. 수년제 같이 구합니다. 수년가는 현금, 유의백은 뭐 현재 가치에서 뭘 차감한다?
현금 유출액. 유출액의 현가를 차감했다. 이게 순현가다.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현금 유입액은 앞에가 예상되는 투자한다면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면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이다. 그럼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여기 현금 유입액은 나에게 들어올 걸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이죠. 그럼 이 현금 유입액은 몇 가지로 나올까?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면 현금 유입액은 몇 가지로? 두 가지로. 영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팔았을 때 들어오는 거. 그럼 여기 현금 유입액은 나에게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인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현금. 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현금 유입액은 나에게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인데 두 가지가 있다고요. 뭐하고 뭡니까? 뭐하고 뭐? 임대료하고 처분하고. 임대료를 처분해가지고 맹구가 그렇지? 아니 여기 있잖아 여기 이 두 가지가 나에게 들어올 걸 예상된 금액이라고. 이거 왜 했대요? 이거?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한다면 영업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이 이거라고요. 이거. 그다음에 판다고 했을 때 나에게 들어온 게 이거라고요. 이 두 가지 묶은 게 현금 유입액이 된다고요. 의미됐습니까? 그러니까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건데 현금 유입액이라는 것은 만약에 투자한다면 나에게 들어올 걸 예상되는 금액. 그럼 두 가지잖아. 이거 투자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뭐였어요? 현금 흐름은 보유기간 동안의 현금과 처분시 현금 흐름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가 투자한다면 나에게 들어올 걸도 예상되는 것도 두 가지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순현가는 이게 현금 유입액이 세후 현금 수지하고 그다음에 세후 뭐가 돼요? 지분 복귀. 세후 지분 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현금 유출액은 내 돈 나가는 거야. 내 돈이 지분이거든요.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은 뒤에다 현가를 말 안 붙여요. 이 자체가 현재 가치니까. 뒤에 지분 투자액이 현가 이렇게 붙이면 촌스러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제 지분 투자액을 한다고. 자, 질문. 순현가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차감한 것이다. OX. O. 보면 되잖아요. 보면. 순현가는 현금 유입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를 차감한 것이다. 맞죠? 그럼 순현가는 세후 현금 수지 플러스 세후 지분 복귀에서 지분 투자액을 차감한 것이다. OX.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느꼈죠 이제? 다시 합니다. 순현가는 세후 현금 수지 플러스 세후 지분 복귀에서 지분 투자액을 차감한 것이다. OX. 왜 대답도 못한대? X지. 현가란 말이 없잖아요. 아, 늦었어. 시험지 냈어. 시험지 내버렸어. 시험지 내가지고 화장실에서 언니 만났어. 언니 순현가 맞췄어? 그러게. 그럼 나왔지. 언니는 맞추고 자기는 틀린 거야. 언니 그거 현가 안 들어가도 돼. 그때 칠판에다 현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써줬어. 누가? 홍쌤이. 홍쌤 전화 한번 해볼까? 그렇게 막 그러지. 저는 현가 들어간다고 써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곧잘 속은다니까요. 순현가는 세후 현금 수지 플러스 세후 지분 복귀에서 지분 투자액을 차감한 것이다. OX? X. 무조건 현가 나와야 된다. 순현가에서는 무조건 현가. 속상합니다. 속상해. 예. 속상하고 그래도 합격을 해오시더라고. 어떻게든지. 실수해서 합격이 오고 막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실수해서 합격하시면 많아요. 실수로 합격하시면 잘못 찍어가지고 현가. 자, 쟁점은 결론은 순현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뭐가? 현가 붙어야 된다는 거. 자, 영업현금으로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가서 투자 분석 기법 갑니다. 그럼 투자 분석 기법을 하면 테마 23 투자 분석 기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투자 분석 기법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포인트 52에 투자 분석 기법에 구분 나오죠. 투자 분석 기법은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것 구분한다는 거. 순현가법, 수익성지분, 내부순위법,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이수계관법, 화폐 시장가치 고려한다 안 한다? 고려한다. 나머지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포인트 53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순위법 나왔습니다. 순현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현가의 개념하고 순현가의 계산이죠. 순현가의 개념은 순현가법의 개념은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가치가 있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순현가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 마이너스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현금 유출의 현가. 그것을 투자금액이라 한다. 거기는 동그라미 쳐야 될 게 현재가치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있네요. 여러분이 속은 거.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부의 현가에서 뭘 차감했다? 지분 투자액을. 다른 말로 예상되는 수입의 현재가치에서 예상되는 비용의 또는 지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이다. 18회 때인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18회 때인가 수년가는 예상되는 총 수입에서 예상되는 총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 O 아니야. 너 엿먹으란 소리야. 뭐야? 똑같아. 예상되는 총 수입의 현재가치에서 예상되는 총 비용이 현재가치라니까. 현재가치. 그 밑에 특징. 수년가법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하, 부, 모. 이 중에서 가, 부는 수년가법만 적용된다. 가는 뭡니까? 가치 가산원리. 부는요, 부의 극대화. 그래서 이 부분 잘 내고 있습니다. 요즘 가치 가산, 가치 합산 또는 가치 가산이라고 하거든. 그럼 가치 가산, 가치 합산의 원리는 어디만 적용된다? 수년가법만. 내부 수익률법과 수년가법의 결론이 달라지면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법을 해야 된다? 수년가법을 해야 된다. 되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표정은 전부 다 합격이야. 지금 표정은 전부 다 합격. 그래서 전세기 띄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세기 띄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전부 다 60점 이상 맞추면 제 돈으로 제 경비로 전세기 띄워서 해외 여행 가자 했잖아요. 그렇지?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근데 분위기는 거의 전세기 2개 이상 띄워야 돼 지금. 모두 합격이니까. 그렇죠? 옵션 걸어볼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70 이상 맞으면 우리 가족까지 전부 다 해서 가도 됩니까? 오케이. 여러분이 전부 다 70 이상 맞잖아? 그러면 여러분 가족 한 사람당 5명 포함해서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야. 경비로 누가 된다? 내가 될 거야. 내가 전국에 있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의 중개사님들한테 차 한 조 받을게 제가. 10만 원씩만 내라기도 충분히 되거든 남은. 10만 원씩 내라기도. 제가 15년 했으니까 10만 원씩만 내놔봐. 그럼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합격자들? 그분은 그러겠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분한테 내가 배웠나?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응? 그때는 더 멋있었는데 이제 좀 안 멋있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수년가법에서는 수년가의 개념 뒤에 현가가 붙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수년가법의 특징 하가 부모라는 거. 자, 그다음에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할 때 이유 묻지 말고 어느 방법이 우수하다. 수년가법이 우수하다. 자, 지금은 논리를 따질 때가 아니에요. 논리를 따질 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치? 아, 보고, 이것이 그거구나 해야지. 냄새 맡아보고, 뭐 찍어보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이것이 그거네? 이렇게 하면 돼, 지금은. 그럼 수년가법에서 할인율은 뭐다? 요구수익률.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출제하죠. 하지 않죠. 수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투자자마다 다르다, 이렇게 출제하죠. 5입니까? X입니까? 5요. X 아니요. X 아니라고 5요. 수년가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이야. 그럼 요구수익률이 주관적이잖아요. 그럼 투자자마다 다르다. 따라서 그러하기 때문에 동일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수년지 가치가 달라진다고요. 왜? 요구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 밑에 수익성지수법으로 갑니다. 수익성지수법은 수년가법의 곁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지수법만 별도로 시험에 출제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출제하지 않았어요. 26회 때. 무조건 수익성지수법은 딱 한 번 빼고는 수년가법이 나오면 곁다리로 같이 끼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한 문제를 만들 때요.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투자분석기법이라고 그래. 그럼 투자분석기법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그렇게 고르는데 그중에서 지문 5개 중에서 4개는 수년가법에 지문을 주고 마지막에 하나의 지문을 수익성지수법에 지문을 준다고요. 그럼 수익성지수법에서 가장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렇게 분자부모를 바꾸는 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럼 수익성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 거죠. 그럼 분자부모 바꿔준다고요. 28회 때도 분자부모 바꿔줬어요. 분자부모 바꿔주는 게 4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 현가를 뺀다고요. 그러니까 수익성지수는 현금 유입액을 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OX, X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분자부모 바꾸는 거. 28회 때는 이렇게 했죠. 수익성지수는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현금 유입의 현가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분자부모를 바꿔버렸다고요.
의미 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판단 기준은 0이 되는 겁니까? 1이 되는 겁니까? 1 되는 거고,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기법입니까? 비할인기법입니까? 할인기법이죠. 그럼 할인율이 필요하겠네.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은 뭡니까? 요구수익률이죠. 따라서 시험은 이렇게 출제해요. 수년가법에서 적용되는 할인율과 수익성 지수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같다. OX, O. 요구수익률로 같죠. 됐습니까? 그렇게 출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으로 갑니다.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의 법의 개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뭘 비교한다? 요구수익률.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따져보겠다. 작년 시험 지문입니다.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실현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OX, X.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내부수익률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거기에 있는 박스, 내부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개념 10번 가까이 나왔습니다. 내부수익률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고 수년가를 매수로 0으로 수익성지수를 매수로 1로 만드는 할인율. 이게 내부수익률이다. 자, 28회 때 시험 지문으로 갑니다. 28회 때 이렇게 출제했어요. 내부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보다 작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OX, X. 수년가를 매수로 0으로. 자, 질문 드립니다. 내부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OX, X. 뒤에 현가를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수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이라고 말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 현가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는 거야. 의미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을 구하고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따질 때 내부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요구수익률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요구수익률을 모르면 그러면 수년가 수익성지수를 산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수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사전에 미리 요구수익률을 알아야 되지만 내부수익률은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넘겨서 28쪽에 수년가법과 내부수익률법 비교,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 합니다.